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하면서 조만간 특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모두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관련한 정치권 이슈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 후보자를 각각 추천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내로 한 명씩을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빠른 속도로 특검이 추천, 임명이 되고 있죠. 예년 같으면 이런 빠른 속도에도 관심이 있을 법도 한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동의가 있기 때문이죠. 국민들은 이 특검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빠르게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아주 빠른 그 특검 임명과 절차들이 국민적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천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추천이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당에서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당시에 거부권에 직면하면서도 재추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원내에서는 후보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준비가 미리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특검 자체는 이제 공포가 되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실행이 되겠지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반대편에서는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검사들이 100여 명 넘게 파견이 되면 일선 검찰청에서 민생 관련 범죄를 책임져야 되는 수사 인력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되어야 하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검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만 이 특검이 필요한 진상규명과 수사, 처벌이 있다면 핀셋으로 잡아내야 된다. 정치 보복식으로 야당 정치인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고 기소하는 방식의 특검이 된다면 정치 보복 안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빛이 바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검사, 판사, 국방부, 검찰단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이 특검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후보군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직 인사, 또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후보들의 면면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특검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추천 자체가 한쪽에 치우친 추천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난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부터. 그렇지만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그런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죠. 다시 말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는 특검이다. 그리고 빠르게 진실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 좀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것까지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지금의 어떤 국민적 여망과 동의처럼 아주 공정성과 절제된 어떤 모습의 결과를 내서 국민의 지지, 그리고 국민의 어떤 한 시대를 넘기는, 정리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적 동의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들의 면면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국혁신당 대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개인적 악연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인사들을 찾은 것 같아요. 다만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한동수 변호사나 심재철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국면, 그 당시 추윤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 그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건 자칫하면 개인적 복수심이나 감정으로 특검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검 추천은 야당에게도 권한이 배분되어야 하고 또는 중립적인 대법원장 추천 등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추진해야 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거의 같은 성향의 두 정당만 추천을 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중에는 굳이 평가하자면 개인적 악연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조국혁신당의 한동수, 심재철 같은 후보군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지 않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두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민중기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 한 명 정도는 특별한 악연이 부각되지 않는 조국혁신당의 이명현 추천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정치권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추천은 끝났으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만이 남아 있고요. 자, 한편 오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이 나란히 물러났습니다. 또 오늘 둘 다 기자회견도 각각 진행이 됐는데 두 대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은 되게 뭐랄까 편안하고 화기애애하고 뭐 그런 네. 모습이었고요. 한쪽은 자신의 어떤 과오에 대한 변명과 아니면은 어떤 그것을 좀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금의 상황을 너무 두 대표의 퇴임식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대 대표는 어쨌든 원내대표 시절에 이루어진 어떤 대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당대표의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 권선동 원내대표도 저렇게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해명하는 것을 보면 차후에 어떤 계획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예측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의 그 정치적 흐름에 있어서의 자기의 어떤 차별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그냥 다지는 정도의 어떤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을 정했으면 정말 쿨하게 해야지 뭐 여기 눈치도 보고 저기 눈치도 보고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이제 계엄 선포 얘기도 했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얘기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인 성적 A-라고 좀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성공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박수 받으면서 또 당대표 도전 의사까지 밝히면서 물러나는 자리였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상대적으로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에서 퇴임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속사정을 잘 아는 제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나름 억울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윤핵관으로 불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뭐 임명직을 하거나 뭐 내각에 들어가서 장관을 하거나 한 혜택을 보지는 않았고 이번에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면서도 탄핵 국면에서 나름대로는 탄핵 찬성하고 탄핵 반대하는 서로 다른 의원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국민의힘이 탄핵을 겪고 대선에서 패배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좀 부당하게 떠안게 된 듯한 억울함도 느껴질 겁니다. 아마 이건 시간이 지나고 향후에 당이 정상화되면 다시 한번 평가받고 좀 속속들이 숨겨진 사실들이 알려질 계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가 첩첩산중이죠. 권성동 원내대표 말처럼 국민의힘에 여러 패인이 있겠지만 내부의 계파 갈등, 과거 친이 친박 그 계파 갈등 못지않게 치열한 친윤 친한의 계파 갈등이 지난 총선 패배와 이번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치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원내대표 누가 선출되든 또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누가 나오든 간에 이 계파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의힘 당분간 매우 어려운 소수 야당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향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대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심을 쫓는 명확한 입장과 차별화가 없으면 그 책임은요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제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후보로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친명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뭐 1년인데 정부 성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한쪽 날개는 내란잔재 천상, 한쪽 날개는 민생 회복.
네, 오늘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고 내일 현역 의원들의 투표를 더해서 당선자가 가려집니다.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모두 명심을 앞세우고 있는데 좀 표심을 가를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의원들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조용히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좀 까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원내대표를 좀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정치형 대표보다는 어쨌든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그 당내의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성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좀 원하는 것 같고요. 당원들은 뭐 상대적으로 선명성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가 되고요. 네. 지금 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돼도 친명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는 것인데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스타일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세요? 그 20%가 박빙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도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친명 의원들 대다수는 지금 김병기 의원을 조금 더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풍문이 있기는 해요.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정권 초에는 대통령과 코드 맞는 인사들이 지도부 하는 게 맞다고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해 왔는데 다만 왜 서영교 의원은 과거 가족들 보좌관으로 채용한 논란이 있고 지인의 재판 관련해서 판사를 불러서 청탁했다는 논란이 한번 불거졌었고요. 김병기 의원은 최근에 모 언론에서 단독 보도한 것처럼 국정원의 아들 취업 청탁하려고 배우자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한 녹취록이 공개되었잖아요. 두 사람 다 뭔가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정치인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했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 사회 공정의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논란을 달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친명이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후보들이 1기 원내대표로 나서는 게 국민들 보기에 더 좋은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별 문제 없다, 뭉개고 넘어가겠다라는 투 같습니다만 당원 투표 20%가 만약 큰 변수가 안 된다면 네. 의원 투표에 있어서는 뭐 저의 취재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조금은 앞서가고 있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장해찬 최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을 저도 민주당이지만 이게 뭐 좀 차갑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할 분위기가 안 돼요. 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뭐 김민석 후보가 됐든 아니면 김병기 후보가 됐든 서영교 후보가 됐든 참 국민의힘에 고마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왜요? 의미로 그러니까 봐요? 국민의힘이 그만큼 지리멸렬하니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거나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안 따져도 되는 분위기라는 그 진단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야당이 아무리 지리멸렬해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면 스스로 처신을 더 조심하고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 그리고 TK 3선 송원석 의원이 나란히 오늘 출사표를 던졌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 바로 저 김성원이 우리 국민의 힘을 이끌어야 합니다. 경제, 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예, 후보들이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까?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선거인데요. 이번이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뭐 친한계 대 친윤계 개파 대리전이다라고는 하지만 예. 김성원 의원은 소위 말하는 친한계 중에서는 개파 색채가 가장 옅은 분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도 지난 대선 경선이 최초였고요. 그러니까 친한 색이 거의 없는 친한계라는 게 김성원 의원의 강점이고 그리고 송원석 의원도
범친윤이라고 언론이 부릅니다만 예. 친윤계 색채가 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안배에 의한 것이라면 개파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을 양쪽에서 잘 골랐다. 그리고 강점이 있죠. 김성원 의원은 지역구가 수도권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할 것으로 보이고 송원석 의원은 경제 전문가거든요. 그럼 야당이 지금 실력을 보이려면 경제와 민생 정책에서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기 때문에 구도상으로 봐도 서로의 장점이 명확하고 뚜렷해서 역대 그 어떤 원내대표 선거보다 결과를 점치기 힘든 박빙이 될 것 같은데 양자 구도로 갈지 아니면 지금 부산의 이현승 의원이나 또는 예. 다른 중진들의 출마 저울질 여부에 따라서 3자 내지 다자 구도가 될지 그 부분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예, 짚어주신 장점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게 급한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좀 잘할 거라 보십니까? 저는 당내 봉합, 예. 개인의 능력 이거 다 중요하지 않은 때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줄 원내대표가 리더가 뽑혀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송원석 의원과 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친하고 그런데 예. 지금은 때가 아니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괴롭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 개인적인 뭐 논란이나 이런 게 있었죠. 뭐 비 올 때 뭐 이런 뭐 한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지금 큰 방향성을 상징하는 거로 본다면 김성원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뭐랄까요? 역량을 갖춘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의 봉합보다는 좀 거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진행되려면 김성원 의원이 남은 기간 동안 나 친한 게 아니다. 나 절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당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원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문제가 아니라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다들 고생하는데 혼자 기타 치고 새우깡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했던 것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과 상처가 꽤나 깊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개파색 옅은 김성원 의원이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방금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대로 어떤 이변이라면 이변인 결과를 낳을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남북 관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군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 10시간 만에 북한도 대남 방송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고 좀 하루 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 좀 새 정부가 남북 관계를 좀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신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공격력이 아닙니다. 뭐 일도양단처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공격력이 아닌 억지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보나 뭐 모든 면에서 북한에 비해서는 월등히 앞서 있잖아요. 전쟁의 위험이 커지면 누구에게 더 피해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당연히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억지력이 우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에 기대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 완화가 되면 또 좋은 것이 대미 협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미국에 더 기대야 된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관세가 됐든 무역 협상이 됐든 이런 모든 거에서 협상력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강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긴장을 남북 간에 키울 필요가 없다.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가 뭐 대만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발언을 했듯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릴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지금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또 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남북 관계가 좀 다시 전환점을 맞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조인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례가 있죠.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 때 남북 화해 모드가 막 급격히 치솟다가 결과는 베트남 하노이의 노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공교롭게도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북한과 화해 모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핵화라는 그런 협상 과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관건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여러 조치들, 결국에는 북한이 우리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무력 도발해왔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해빙 모드보다는 큰 틀에서의 비핵화 전략, 또 할 만은 하는 북한을 상대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와는 좀 차별화된 지점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